반갑습니다 여러분, 최성호입니다. 오늘은 초등학교 시기 어떤 비문학 문제집을 풀어야 될까 제가 탁 정해드리려고 하거든요. 제가 한번 골라보니까 의외로 답이 쉽게 나와서 추천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광고받은 거 절대 아니고요, 내돈내산 리뷰기도 하고, 저희 학원 애들한테 실제로 어떤 문제집을 골라줘야 될지 하나하나 읽어보고 문제 풀어보면서 선택한 결과로 드리는 리뷰니까 제 의견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왜 초등학교 시기에 비문학 문제집을 풀어야 되는가, 이 얘기부터 잠깐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국어 문제집과의 차이점부터 좀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시중에는 국어 문제집이 나와 있고 독해 문제집이 나와 있고 비문학 문제집이 나와 있다, 이렇게 약간 영역을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국어 문제집 같은 경우는 학교에서 진행되는 교과서 내용과 연동되어서 다양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문제집으로 보시면 됩니다. 어머님들은 어렸을 때 전과나 중간고사 학교 시험 보기 위해서 풀었던 출판사별 문제집 있잖아요. 그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두 번째로 독해 문제집이 있습니다. 즉 어떤 제시문을 읽고 이해한 내용이 올바르게 이해되었는지를 확인하는 문제 위주로 구성이 되어 있는, 그러니까 서술형이나 글로 쓰는 활동은 좀 적고 문제를 많이 푸는 형태의 문제집들이 있거든요. 이거를 독해 문제집으로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비문학 문제집은 이 독해 문제집과 어떻게 다르냐면, 독해 문제집은 흔히 문학과 비문학이 섞여 있어요. 근데 비문학 문제집은 그 중에서도 비문학만 다루는 거죠. 자, 이걸 포함 관계로 놓고 보면은 국어 문제집이 가장 포괄적이고, 그 다음에 독해력 문제집, 그 다음에 비문학 문제집,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만큼 시중에서 비문학 문제집 찾기가 조금 어렵죠. 자, 그러면 왜 비문학 문제집을 추천드리느냐? 초등학교 시기에 국어 문법과 문학 부분을 문제집을 풀어가면서까지 배워야 될 내용이 사실 그렇게 많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문제집을 따로 풀지는 않더라도 학교에서 배우는 교육을 따라가는 것으로도 기본 이해를 할 수 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고등학생들이 수능 시험을 보거나 학교 시험을 볼 때 문학과 문법 때문에 어려워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결국 비문학 때문에 어려워하죠. 따라서 가장 어려운 산을 넘기 위한 준비를 일찍부터 한다고 생각했었을 때는 문학, 문법 하면야 다 좋죠. 그런데 천천히 하는 과정 생각해보면 기초를 튼튼히 놔야 되는 것은 어쩌면 비문학이다. 그렇기 때문에 한 초등학교 3학년부터 혹은 그 이후 과정까지를 생각했을 때 비문학 독해 훈련을 꾸준히 했느냐, 요거는 이제 나중에 수능 국어, 그 중에서도 비문학 영역 문제풀이 실력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변수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초등학교 시기에 비문학에 집중해 보시는 게 효과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연 그러면 무엇을 풀어야 되는가? 제가 추천해드릴 문제집은 바로 빠작입니다. 빠작은 동아출판사에서 만든 문제집이고, 초등학교 1학년부터 고등과정까지 딱 이어져 있어요. 어떤 시기에도 일관성 있게 이 출판사의 문제집들을 꾸준히 풀어갈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총 11권 정도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초등학교는 1단계에서 6단계, 각 학년에 맞게 단계의 문제를 푼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3, 4학년이 보통 묶여 있어요. 3단계와 4단계로. 그래서 자기 난이도에 맞는 거 풀어도 되지만, 저는 기본적으로 3단계와 4단계 본인 나이에 맞게끔 충분히 다 풀어보기를 권해드립니다. 그 이유는 이따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중등 과정은 0단계에서부터 3단계까지 4권으로, 또 고등 단계는 고등 비문학 한 권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고등 시기는 왜 한 권이냐? 사실 고등 시기에는 풀어야 될 게 너무 많아요. 빠작 시리즈가 그렇게 많이 만들어져 있기보다는 이걸로 한 권 공부하고 다른 문제집을 선택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많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빠작 문제집을 그러면 추천해드리는 이유에 대해서 제가 설명드릴 텐데, 이 이유를 들으시면서 비문학 이렇게 공부해야겠구나, 감을 좀 잡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초등부터 중등, 고등까지 문제집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비문학은 배경 지식에 관한 이야기들을 다루는데, 문제가 뭐냐면 너무 들쑥날쑥해요. 연계성이 없고 하나의 체계를 이룰 만큼 지문이 이렇게 총체적으로 구성이 잘 돼 있는 게 아니라 그 중에 여기 잠깐 보여주는 훈련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빠작 같은 경우에는 초등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시기까지 권수로 치면 한 11권에 가까운 문제집의 내용들이 하나의 일관성 있는 체계와 구조를 가지고 설명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차례대로 밟아 나아가는 것으로 체계가 자연스럽게 형성이 되게 돼요. 학년별로 배워야 되는 영역별 배경 지식의 난이도가 서로 다른데, 그 난이도가 단계별로 적절하게 나누어져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윗단계로 도약되는 단계의 내용을 공부하기 위해서 앞단계의 내용이 활용이 되는 이런 체계성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좋은 교재라고 생각합니다. 자, 빠작을 추천하는 두 번째 이유입니다. 구조적인 독해가 무엇인지에 대한 감각을 알고 문제집을 만들었어요. 구조적인 독해란 건 글을 논리적으로 읽는 걸 뜻하거든요. 글을 뼈대와 살로 나누어 본다면 뼈대가 중요하겠죠. 이 글은 어떤 논증의 구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문제집을 논리적으로 분석하며 읽어야 합니다. 비문학 제시문을 풀기 위해서 꼭 학생들이 고등학교 시기에 많이 훈련하는 부분인데요. 이 빠작 문제집은요, 초등학교 시기부터 책의 가장 앞부분, 이 문제집을 어떻게 풀어야 되는가에 대한 설명에서 잘 나와 있습니다. 그 내용을 실제로 보면 구조 독해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이 문제집을 만들었구나. 그러니 결국 구조적인 독해 훈련을 할 수 있구나. 그런 걸 교재를 보면서 충분히 느낄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이유입니다. 교재 구성이 굉장히 깔끔해요. 다른 문제집들 보면은 너무 아이들스럽게 재미있게 만들어주려고 했는지 사파도 들어가고 이것저것 들어가요. 이건 좀 호불호가 갈릴 수 있는 설명인데, 저는 사실 이런 설명들이 너무 많이 들어가 있는 것보다 조금 학습적인 느낌이 나게, 좀 이제 내가 공부하는 것에 집중할 수 있는 내용, 꼭 알아야 될 내용들이 그 안에 담겨있는 문제집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내용이 너무 많으면요, 집중이 안 돼요. 모든 내용을 다 보지도 않게 되고요. 빠작 같은 경우는 앞쪽에 있는 제시문, 어휘 설명, 그리고 핵심적인 문제풀이, 뒷장 넘기면은 이걸 구조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나름의 혼자 공부할 수 있는 툴이 다 들어있는데 짜임새가 굉장히 좋고 일관성이 있어요. 마지막으로 네 번째인데, 영역별 배경 지식을 체계적으로 형성시켜주는데 아주 도움이 된다. 배경 지식이라는 것은 어려운 전문 용어를 다 알아야 된다 이런 게 아니라, 우리가 흔히 고등학교 때 배우는 탐구 과목 아시죠? 사회탐구 영역에서는 사회와 문화, 생활과 윤리, 법과 정치, 경제 이런 주제들이 있고요. 과학탐구에서는 물리, 화학, 지구과학, 생명, 그리고 공학이나 다양한 기술 영역들이 고등학교에 가면 교과 내용으로 배우게 되거든요. 근데 이 부분이 이제 영역별로 챕터가 딱 나눠져 있어요. 예시를 드리면서 배경 지식이 학년별로 어떻게 달라지게 되는지 그 이해를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초등학교 1학년 학생들이 풀게 되는 1단계 교재를 보면 언어, 실용생활, 사회, 문화, 경제, 자연과학, 기술, 예술, 인물, 안전과 위생. 물론 안전위생이나 실용생활 같은 건 1, 2학년들에게만 들어가 있는 주제이긴 하지만 나머지 사회, 문화, 경제, 기술, 예술, 자연과학, 자, 이런 영역들의 구획이 1학년 때부터 들어가고 있다는 건 저는 굉장히 장점이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 이 친구가 배우게 될 학문의 체계, 과목의 체계가 머릿속에 이렇게 서게 되는 거거든요. 우리 흔히 목차를 공부하는 게 중요하다고 하잖아요. 목차를 봤을 때 비문학을 훈련시키려면 영역별로 나눠져 있어야 됩니다. 근데 시중에 나와 있는 초등 비문학 문제집 중에 영역별 분화가 전문적으로 이루어진 책을 찾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빠작은 이게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초등학생이 경제를 어떻게 배워? 근데 내용을 찬찬히 뜯어보시면 우리 아이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겠구나. 그리고 이게 다음 학년으로 올라갈수록 레벨이 체계적으로 업그레이드 되는구나. 이걸 아마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같이 한번 살펴보죠. 초등학교 1학년 과정입니다. 초등학교 1학년 과정에서는 돈을 깨끗이 써요. 물건을 사요. 지금이 무엇일까요? 개념을 직접 설명하기보다는 어떤 상황으로 전달하고 있음을 알 수 있어요. 돈, 그 다음에 구매, 물건을 사는 구입 행위, 그 다음에 저금, 저축. 그러니까 이런 아주 일상적인 주제들을 가지고서 경제 개념을 잡아가는 거죠. 자, 2학년이 되면 은행은 어떤 일을 하는지, 돈을 잘 관리하는 방법, 그리고 돈은 어떻게 변화했을까요? 와 같은 조금 말랑말랑하지만은 이제 1학년 때보다는 조금 더 구체화된 혹은 비슷한 수준으로 볼 수 있는 주제들이지만 겹치지 않게 구성이 되어 있죠. 본격적인 학습이 시작되는 3학년, 3단계 과정부터는 이렇습니다. 물물 교환의 한계와 의의. 자, 보세요. 일단 단어부터 어려워졌잖아요. 3학년 되면 이렇게 단어가 어려워진다니까요. 자, 그 다음에 기업의 역할과 사회적 책임, 지역 화폐의 목적과 특징. 그러니까 용어들이 이미 조금 추상화가 많이 된 개념어가 3학년만 돼도 등장한다는 거죠. 이것들을 들어보고 한번 접해보는 것만으로도 배경 지식이 늘어나게 되고 도움이 됩니다. 4단계입니다. 물가 지수의 활용과 한계, 우리나라 세금의 종류, 주식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 자, 물가, 세금, 주식. 이건 이미 어른들의 세계에서도 우리가 흔히 많이 이야기하는 용어들이 거의 초등학교 4학년 수준에서 읽어지는 비문학 제재에 다 들어있다는 거잖아요. 너무 어렵지 않는가? 또 일각에서는 이렇게 걱정하시는 편도 있는데 아니요, 이 정도 이해하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 다음 단계 내용들을 들어보시면 알 거예요. 5단계입니다. 경제입니다. 마음의 준비하세요. 국내 총생산, GDP란 무엇일까? 어머님 설명하실 수 있습니까? GDP가 무엇인지? 이거 알아야 되거든요. 물론 한 번 듣고 설명하고 이해했다고 해서 완벽히 이해하는 건 아니지만 적어도 들어는 봤어야죠. 5학년이라면. 그 다음에 금리란 무엇인가? 무역을 하는 까닭. 그 다음에 복지정책은 왜 필요할까? 자, 여기서 예를 들면 금리란 무엇일까라는 제목이 있는데 제가 이거 보고 참 놀랐어요. 왜냐면 제가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과도 요새 이제 비문학 공부들을 했는데 경제 파트 중에서
고등학교 경제, 비문학 제재 중에서 가장 기본 내용을 다룰 때 이 금리라는 부분을 학생들도 굉장히 어려워합니다. 그래서 여러 번 이해시켜줘야 되는 부분일 수 있는데 금리가 무엇인지 초등학생들이 조금 쉽게라도 그 너머에서 듣다 보면 아 그런 게 있었지 금리가 뭔지 난 들어본 적은 있어 왔지 그 개념들이 조금씩 쌓이게 되는 거겠죠. 자, 6학년에 되면은 이런 부분 다릅니다. 환율과 우리 생활, 그다음 물가와 인플레이션이라는 개념을 배워요. 자유무역주의, 세상과 환경을 살리는 윤리적 소비. 자, 6학년 때까지 과정을 사실 보면 전체적인 경제 과목에서 다뤄지게 되는 기초 개념들을 최소한 한 번씩은 훑어간다는 걸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특히 3학년부터 6학년까지 해당되는 개념들은 어느 것 한 가지가 빠지게 되면 마치 수학처럼 전 단계의 개념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 뒷과정도 이해하기가 어려워지거든요. 초등학교 5, 6학년이 어우 야 GDP랑 인플레이션 이런 거 어떻게 알아? 이렇게 생각하시죠? 아이들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 수준이라면 조금 도전감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충분히 이해할 수도 있고 즐겁게 그런 지적인 자극을 수용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중등 단계는 당연히 그거보다 레벨이 더 올라가죠. 그리고 고등은 더 어려워지죠. 지금까지 잘 들어주셨나요? 영상이 너무 길어서 잠깐 쉬고 가려고 합니다. 자, 그럼 이어지는 영상에서는 어떻게 비문학 공부해야 될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